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또 대출을 받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은행이라는 게 왜 필요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존재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이 아예 없다고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기 그림 왼쪽을 보세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려고 해요. 와, 이거 계약서는 몇 개나 써야 하고 이자는 또 사람마다 어떻게 다 정하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그야말로 대혼란인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은행이 딱 등장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모든 복잡한 관계가 그냥 깔끔하게 한 줄로 딱 정리돼 버립니다. 바로 이게 은행이 부리는 첫 번째 마법이에요. 방금 보신 그림이 이 핵심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중간 상인 없이 직접 하면 안 되나? 왜 우리는 이 중간자, 즉 은행을 없앨 수 없는 걸까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 답은요,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금융 세계를 조용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장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장벽은 바로 거래 비용입니다. 이게 그냥 돈만 주고받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하죠.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죠. 또 복잡한 법적 계약서도 써야죠. 이 모든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전부 다 비용인 겁니다. 은행이 없으면요, 우리 개개인이 이 모든 걸 다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장벽은 훨씬 더 까다롭고 교묘한 문제입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훨씬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정보의 격차, 이 불균형이 금융시장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정말 치명적인 두 가지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두 가지 위험이 뭔지 딱 보입니다. 왼쪽이 역선택, 오른쪽이 도덕적 해인데요. 핵심은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역선택은 거래를 하기 전에 생기는 문제고요. 도덕적 해인은 돈을 빌려준 후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드립니다 하고 나서면 신용이 제일 안 좋은 사람들만 벌떼처럼 달려드는 게 바로 역선택이고요. 그리고 일단 돈을 빌리고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갑자기 위험천만한 사업에 막 뛰어드는 거.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인 거죠. 자, 그럼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중개기관, 즉 은행은 과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어떻게 이 혼돈을 잠재웠을까요? 은행은요, 정말 여러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많은 거래를 한꺼번에 처리해서 비용을 확 낮추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죠. 그리고 신용 분석가, 대출 심사 전문가 같은 팀을 딱 갖춰놓고 누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걸러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정보의 격차를 바로 이 전문성으로 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바로 이 자산 변환이라는 개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은 저축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언제든 필요할 때 바로바로 뺄 수 있는 단기 예금을 원하잖아요. 반면에 기업은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해야 하니까 아주 긴 장기 대출이 필요하죠. 이 둘의 필요는 완전히 정반대란 말이죠. 그런데 은행이 중간에서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마법처럼 딱 연결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은행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은행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일인지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은행 경영진들이 매일 아침 눈 뜨면서부터 고민하는 바로 그 핵심 질문입니다. 결국 모든 건 이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은행의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은요, 서로 막 싸우는 세 가지 목표 사이에서 끊임없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줄다리기는 바로 수익성과 유동성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은행이 돈을 벌려면 당연히 대출을 많이 해줘야겠죠. 근데 문제는 대출을 해주는 순간 그 돈은 현금이 아니라 묶인 돈이 돼버려요. 그러다 너무 많이 빌려줘서
정작 예금주들이 내 돈 내놔 하고 찾아왔을 때 줄 현금이 없다? 와,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리고 두 번째 줄다리기는 수익성과 안전성의 싸움입니다.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는 유혹은 당연히 은행을 좀 더 위험한 곳에 대출해 주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만약 그 대출이 잘못돼서 떼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은행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아찔한 외줄타기를 매일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어려운 딜레마를 관리하는 은행의 전략, 즉 경영 방식이 시대가 바뀌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해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은행의 경영 철학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처음 19세기에는 무조건 안전, 안전, 안전 이것만 외쳤어요. 그러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시장의 유동성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960년대 이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돈을 사냥하러 나서는 아주 공격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초창기 은행들의 생각은 정말 극도로 보수적이었습니다. 대출은 무조건 단기여야 하고 스스로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아주 안전한 상업 대출에만 집중했어요. 예를 들면 기업이 물건 만들어서 팔면 바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대출만 해준 거죠. 다른 건 쳐다도 안 봤습니다. 무조건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행들이 더 이상 예금이 들어오면 대출해줄게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대출을 더 많이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스로 돈을 구하러 다니는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어로 변신한 겁니다. 수익을 향한 이 끝없는 욕망과 진화는요, 결국 전통적인 은행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바깥,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탄생시켰죠. 바로 그림자 금융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네, 바로 그림자 금융입니다. 이들은 하는 일은 은행이랑 똑같아요.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정부의 엄격한 규제나 우리 예금을 지켜주는 예금자 보호 같은 안전망이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법의 감시를 피한 그림자 속의 금융 플레이어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08년 이 거대한 그림자가 세계 경제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자, 이들은 사업 모델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언뜻 보면 전통적인 은행이랑 아주 비슷해 보여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안전망이 없다는 거. 아주 짧은 기간으로 돈을 왕창 빌려서 그걸로 주택저당증권 같은 장기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갑자기 야, 돈 내놔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택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돈을 빌려줬던 단기 투자자들이 정말로 공황에 빠져서 돈을 회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행에서 일어나는 뱅크런과 똑같은 현상인데 문제는 이게 규제받지 않는 시스템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규제당국은 손 쓸 틈도 없이 당한 거죠. 이 차트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2008년 위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은행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 보험사인 AIG 같은 기관들이 이미 우리 경제의 심장과 대동랭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 즉, too big to fail이었던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평소엔 규제를 피해서 자유롭게 돈을 벌다가 정작 위기가 닥치니까 국가의 구제금융에 의존해야 했다는 사실이요. 자, 2008년 위기는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어마어마한 위험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금융 시스템에는 또 어떤 새로운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위기를 잉태하고 있을 그 새로운 그림자는 과연 무엇일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